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정치의 재구성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주말 사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늘어나면서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고려하는 등 신속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고요. 북한은 풍선 살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남북 간 모든 공간에서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초강수를 두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대 국회문이 열렸지만 여당은 이른바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야권에서는 최혜병 특검을 꺼내들며 특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간 현안도 다뤄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정치를 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흥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입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북한의 오물풍선이 지금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질적 피해도 물질적 피해겠지만 풍선이라는 점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 영향 크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GPS 교란까지. 자,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당장 내 집 앞에 이 오물풍선이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있고 차량의 앞유리가 파손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인명피해 가능성까지도 만약 우리 나빴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법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이 안에 이제 국민들이 걱정과 불안을 느끼는 건 풍선 안에 들어있는 게 오물 덩어리가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에 대한 일들이 만약 있었다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을까 걱정과 고민을 더하게 되죠. 과거에 북한과 함께 얘기했던 9.19 군사합의라든지 이 한반도 평화를 얘기했던 판문점 선언 등이 지켜졌다면 사실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대한민국 정부를 시험이라도 하듯이 계속 도발의 강도들을 높여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조치, 이런 부분들이 선행될 때 이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보고, 네. 앞으로 이런 북한의 만행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이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일단 대한민국의 단합된 의견들의 힘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거죠. 한기 전 부대변인, 민주당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선제적 방어는 안 되는지 그 유승민 의원이 말하더라고요. 저거에 네.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런 때도 뭐 이게 우리 영토에 떨어지도록 그냥 가만히 뒀겠냐. 먼저 격추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숫자가 많아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도된 바로는 한 1000여 개가 네. 날아왔다 그러죠. 네. 1년 넘게 이제 뿌려야 될 걸 일주일 동안 다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언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거예요. 제가 외신 하나 지난해 나온 거 인용해 드리면 BBC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형식의 보도인데 네. 조회수가 600만이 넘었어요. 지금 북한이 경제 사정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평양에서도 끼니를 굽는 사람이 나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화학 무기 담아서 보낼 정도의 돈이 없을 거예요. 우리 그 왜 저번에 무인 정찰기 같은 거 보냈을 때도 아주 퀄리티가 낮은 걸 보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오물풍선 보내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근데 이것만 보내도 국민들한테 미치는 공포나 효과는 네.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걸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부가 들어요. 대응을 할 필요도 있을 테고 방금 전에 하은기 전 부대변인이 뭐 돈이 없어서 북한이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잠깐 하시긴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북한이 여기에다가 생화학 무기를 의도해서 담는다면 이건 도발이라고 실제 테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건 도발이고 테러고 그런 거죠. 지금도 네. 사실은 도발인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오물풍선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인 정찰기가 왔을 때도 이 정부에서 너무 속수무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말로는 세게 하는데 실제로 뭔가 제대로 대응을 하는 건 하나도 없어 보이고. 한기 전 부대변인께 다시 물어보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책임을 더 물어야 되는 사안일까 아니면 우리가 뭐 공중에서 제거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걸까요? 북한의 책임은 당연히 더 물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희가 안보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유승민 의원 말대로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물리적으로 그건 모르겠으나 네. 지금 그 국민들 반응을 보면 약간 정부가 너무 속수무책인 점에 대해서도 짜증을 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불안해하고요. 조국의 신당도 이 오물풍선에 대해서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는지요? 있습니다. 김준영 의원이 외교 남북관계 전문가 아닙니까? 네. 오물풍선을 규탄을 하고 이런 일을 막아야 된다라는 논평을 냈고요. 저희는 좀 더 근본적으로 보는데 이런 상황이 빚어지면 안 된다. 지금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오물이고 풍선이 오가지만 언제 폭탄이 오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으면 그건 테러 수준이 아니라 그건 전쟁하자는 거죠. 네. 남북 간의 국지전이 아니라 그건 전면전을 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고요. 북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번 그 오물 투척을 하면서 저쪽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건 이거는 삐라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이다. 당신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걸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북 전단이 과연 안보 면에서 평화를 갖고 오는지 어떤지 이런 것도 평가를 해보고 정말 실익이 없다면 그걸 중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중단하는 법까지 만들었는데 나중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던가요? 그러면서 이제 재개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북한 주민의 삶에 유용한지 도움이 되는지 평화를 가져오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는 전단지를 살포하지 않고 북은 오물 풍선을 보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영남 전 의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탈북민 단체에서는 6일부터 한국 드라마 또 가수 노래가 담긴 USB와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한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네. 뭐 문재인 정부 때 갑작스럽게 법을 만들어서 대북전단 금지법,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우던 법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가 있고요. 다만 그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뭐 USB 같은 거 날리는 거하고 오물을 날리는 거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풍선을 이용한 방법은 작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때 무슨 전투기를 띄운 게 아니잖아요. 행글라이더 타고 오토바이 타고 침공 갑자기 이제 급습을 했잖아요. 예.
행글라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풍선의 가장 큰 장점은 레이더에 안 잡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탐지해서 요격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워낙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걸 탐지하더라도 요격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 상공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참 곤란한 상황인데 그 안에 든 게 오물이다. 그렇다고 저강도 도발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제가 보기엔 이거 상당한 심각한 정도 수준의 고강도 도발이에요. 네. GPS 교란 작전도 함께 했잖아요. 다만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직후에 1차 도발을 했단 말이죠. 그 1차 도발 이후에 신속한 대응이 나왔으면 2차 도발은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신속한 대응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조치 같은 거죠. 대북 확성기나 아니면 뭐 NSC를 바로 열어서 바로 대응할 만한 태세를 보여줬다면 2차 도발에 더 많은 풍선을 보내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 정부 성격과는 다르게 1차 도발 직후에는 의외로 조용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2018년에 남북한 사이에 체결되었던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남북한 간에 서로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일단 우리 정부는 북한이 수도 없이 위반을 해서 이제는 거의 무력화된 상황이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는데 한기 전 부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잠정적으로 정리하든 아니면 사실상의 폐기의 의미가 담겨있든 어떻게 보시는지요? 작년에도 이 비슷한 논쟁이 나왔었는데 입장이 저는 이게 실효적인 대응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군사 합의가 있든 없든 북한은 도발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해체한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합의가 있기 때문에 합의 위반이라고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합의가 없으면은 지금처럼 그냥 하는 것이고 합의 위반도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되게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영남 의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 부분인데 좀 보론만 하자면 네. 삐라 살포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위헌이 된 이유는 대북 그 전단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뭐 경찰이 단속하거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면 된다라는 의견을 적어놨었거든요. 네. 좀 적극적으로 그 민간에서 삐라 살포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게 안보 위기까지 이어진다는 개연성이 있을 때는 단속을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실효적인 대응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남북 군사 합의를 정지한 건요. 군사 합의를 정지하기로 하는 것은 실효적 대응은 아닌데 사실상 이제 반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상 무력화돼 있는 상태죠. 2018년도 9.19 군사합의 맺었지만 그 다음 이듬해 있었던 19년도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귀결되고 나면서 그다음 북한은 시종일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도발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당장 올 초만 하더라도 이 NLL 인근에서 북한은 완충구역의 포사격을 이 엄연한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그러면서 이 완충구역의 존재마저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9.19 군사합의라는 건 육상, 해상, 공중 여기서 이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건데 이미 지난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 파기, 전면 파기를 선언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대적 관계로 끝까지 치닫지 않기 위해서 북한과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나오는 것도 북한이 너네 합의 파기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전면 파기한다가 아니라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들을 가지고 북한의 적대적 행위에 우리가 단호한 대응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지난날에 있었던 평화무드의 찬물을 끼얹을까 여러 가지 여론을 고려하는 측면들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게 될 텐데 그다음은 이제 북한이 더 강한 도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물샐 틈 없는 안보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내부의 군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두 번째 네. 작업들을 가져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해 보인다 생각합니다. 김보엽 수석 대변인은 네. 정부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단서를 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저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전제가 참 재밌다고 보는데요. 네, 어떤 의미죠? 자, 상호 신뢰는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상호 간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북에 어떤 노력을 하기에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전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언제 나온지 가물가물할 정도인데 예. 거의 북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우리가 담대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 그거는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실패로 드러난 비핵 개방 3천인가요? 이 재판인데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상호 신뢰가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건 우리는 회복하는데 아무 노력하지 않을 거야. 그런 걸로 보면 사실상 파기로 봐야죠. 네. 근데 저는 파기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파기하면 안 됩니다. 이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살려두면 다음 정부에서는 상호 신뢰 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근거를 없애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방금 전에 이제 한국 정부도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은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제재 결의 위반이고 네. 그걸 못하게 해야죠. 그 국민의힘에서 지난 정부를 계속 비난을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한계 없다. 오히려 더 그 시간에 핵 개발하는데 시간 벌어준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지만 네. 적어도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처럼 미사일, 핵실험 또 인공위성을 가장한 ICBM 이런 실험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적어도 자제하고 통제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더 지금 문재인 정부 때가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 때 더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까? 저는 이걸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전 의장은 김보엽 수석 대변인의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평화를 엄청나게 강조한 거는 맞습니다만 그게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느냐, 그거는 뭐 찾아보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전후로 있었던 이른바 보수 정권에서 그러면 뭐 한 일이 있느냐, 사실은 없어요. 모든 정부가 시간을 보낸 거 외에는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YS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뭐 DJ 정부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북핵 개발과 관련해서 실효적인 어떤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한 거는 없어요. 근데 그만큼 북한이라는 상대방이 다루기 어렵고 이른바 벼랑끝 전술, 뭐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국가 상태를 이용한 그런 어떤 협박 내지는 뭐 국제적인 외톨이가 되는 거를 무릅쓰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방법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과 같이 문재인 정부 아니면 민주당이 집권한 시기에서는 대단히 남북관계의 평화가 찾아왔었는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 불안해지고 있다. 그 시각은 너무 아전인수격 해석 같아요. 그때는 뭐 평화를 말로만 외친 거지 실질적으로 평화가 진전됐던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뤄야 될 주제들이 많아서요. 오늘 아침에 이 뉴스에 주목하는 국민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국민들이 많이 이 뉴스에 또 집중을 했을 텐데, 뭐 주식시장도 관련주들이 또 들썩거리게 됐습니다. 바로 아침 대략 한 10시경이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가스가 대량으로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 일단 매우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궁금한 게 어떤 과정을 아주 속보였던 것은 어떤 신문에서도 먼저 언론사에서도 방송에서도 먼저 속보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뭐 엠바고가 걸려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속보로 전달된 이 뉴스가 나온 배경, 그다음에 특히 오늘 이것이 나온 배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엠바고가 걸려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 시간대에 한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9시 한 55분 정도가 되니까 10시에 대통령이 이 국정 브리핑이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기자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엠바고로 걸려서 이 문제가 미리 알려졌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시장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었던 측면들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너지 관련주가 이 발표 있고 나서 바로 급등해서 한국석유인가 이런 주식은 바로 상한가로 올라갑니다. 네. 예, 이게 주식시장의 반응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확한 내용에 대한 발표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상의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정 브리핑이라고 하는 이 발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한 걸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형식을 빈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가능성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상반기면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네. 시추공을 토대로 여기에 진짜 한 20%의 가능성을 뚫고 이 안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가스와 석유를 확인할 수 있을 건지. 확인하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가 되게 되는 2,000조 잭팟이 터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야권이나 일부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헛된 희망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먼 훗날에 결과가 나오는 거면은 이거 지금 헐리우드 액션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지 몰라도 네. 당장 내년 상반기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를 그러네요. 갖고 헛된 내용들을 얘기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포항 앞바다의 석유 얘기는요. 한 50년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76년도 그러니까요. 연두외견 때부터 나온. 그때 석유 나온다고 우리도 산유국이 곧 된다고 뭐 엄청 떠들었던 말씀 게 도중에 기억나는데. 죄송하긴 합니다만 아주 이제 심해 유저는 그 당시 기술로 시추 분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최근에 나왔다는 배경 설명이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저는 대통령께서 이걸 갖고 긴급 무슨 담화 내지는 기자회견을 한 거 자체가 이런 뜬금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다고 무슨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50년 전부터 그냥 소문처럼 떠돌던 대한민국의 산유국의 꿈을 대통령께서 우리가 그 꿈을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정도의 결과인데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할 정도면 정말로 과학적인 데이터와 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석유 개발 업체의 어떤 그 검사 보고서라든지 무슨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면서 해야지. 아니 내년 봄에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로. 네. 그 정도로 이건 듣겠습니다. 무슨 주식 작전 세력도 아니고. 이게 한기전 부대변인 내년 상반기에 잭팟 터질 수도 있다. 이 문장이 뭐냐면 제가 유튜브 시작해서 알고리즘 잘 타면 다음 달부터 5천만 원씩 월 받을 수 있다. 이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확인이 안 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긴 한데 예전에는 물론 지금이랑 상황이 다릅니다만 대통령이 이 소위 심리적 산유국인 것처럼 발표를 하면 그러고 난 뒤에 박정희 정권 때 6개월 뒤에 그게 중단되고 나서는 그 6개월 동안은 엄청난 혼란이 있었단 말이죠. 네. 이게 한 공 파는 데마다 1,000억씩 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거 파라고 그러면은 비용은 비용대로 들 거고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대로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좋은 소식인데 이걸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를 했어야 됐나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KBS에서 한 2달 전에 보도가 된 건데 7광구 있잖아요. 그것도 네. 산유 공동개발 관련한 그건데 그게 협정 종료까지 1년 4개월 남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고
이게 미래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뭐 실제로 또 매장이 돼 있다면 상당히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또 뭐 좋은 일이 있다. 나라에 또 깊은 소식이 있으니까 그건 또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뭐 또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을 해도 될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소식인 걸 전제를 하는데 이게 그냥 시추하는데 돈이 들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추를 끝내고 나서도 채산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이건 또 따로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서둘러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비용만 쓰고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성급하게 했다라는 김용남 의장님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혹시나 김보엽 수석 예. 대변인에게는 좀 정부에서 나온 이런 뭐 저도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추정과 관련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으로서는 뭔가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솔깃할 수 있는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전혀 네. 부담스럽지 않고 윤 대통령이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실제 하는지 석유와 가스가 실제 하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는 시추해봐야 한다. 네. 내년 봄에 결과가 나오니까 국민 여러분 그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봐달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브리핑 자체가 차분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할 때 대통령의 일정은 보안에 지키는데 그게 그냥 신변상의 보안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동선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경제행보를 해서 뭐 태양광 관련해서 한화 큐세를 간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관련주가 움직여요. 그래서 항상 그런 발표를 할 때는 주가 시장이 닫을 시각 넘어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건데 윤 대통령은 오늘 발표는 전혀 차분하게 지켜보는 그런 네. 당부의 말씀과 위배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뭐 추가할 말씀이 있을까요? 김백민 전 최고가. 네, 오늘 이 뉴스를 보고 한 전문가가 이제 이런 비유에 빗댔는데 우리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서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초음파를 통해서 뭔가가 있는 게 발견됐으면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이게 물혹인지 이게 암덩어리인지 확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의 검사를 통해서 있는 정도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통한 시추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너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조로 바라볼 하등의 이유가 있겠는가 하나. 두 번째 산유국의 꿈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은 95번째 산유국이었습니다. 이미 동해가스전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동해가스전의 가스를 받아갖고 우리가 개발 생산을 해왔는데 불과 몇 해 전에 이 개발 생산되는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니까 언론에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은 산유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닫혀버리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노력을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 하고 있는가?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의 필요성을 문재인 정부 때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좀 많이 낮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무조건 비판과 비난을 위한 비판처럼 가는 건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 결국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상황에 대한 결과들이 나올 것이니 좀 차분하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최고의 비유대로 초음파 검사 결과 뭐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더라도 조직 검사도 안 해본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초음파에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대통령이 덜컥 기자회견을 해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물론 익명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해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언론에서 물었어요. 그러면 시추공 몇 개나 뚫을 겁니까? 아직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다가 답이에요. 네. 이 상태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이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천공과는 무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예.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브리핑이 있었고요. 대통령의 브리핑 이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산업자원부 안덕근 장관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시죠. 자, 김보엽 수석 대변인에게 오늘 조국혁신당은 공수처에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을 고발을 했습니다. 예. 자, 어떤 내용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고발 내용이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일 휴가 중에 관저에서 외국 출장 중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다급하게 3차례 전화를 합니다. 3차례 전화 전후로 많은 상황이 바뀝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던 수사 자료를 국방부가 되가져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전화 전후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통화에 대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말이 엇갈립니다. 해병대 수사단을 질책한 것이다. 어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핵심 당직자는 아니다. 그 사람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대통령실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 당사자였던 거 아니냐라는 수준으로 의혹 수준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그 윤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과거 검사 시절부터 썼던 휴대전화 압수수색하라. 그 압수수색해서 무슨 통화를 얼마나 누구와 자주 했는지 그리고 통화 내용이 당시 뭐였는지 참모들 시키지 말고 통화를 한 사람 관저에서 통화한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혀라. 이 주장입니다. 네. 근데 조금 궁금해지는 게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을 했다고 해서 직접 수사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이종석 국방장관의 통화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 것으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또 별개로 또 특검법도 발의를 하는 상태고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은 이게 어느 쪽이 주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하는 거고 특검법은 발의가 안 됐잖아요.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 방금 김부엽 대변인께서 설명 잘해 주셨지만 대통령이 통화한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었는데 이를테면 통화 이후에 30분 뒤에 뭐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된다든가 그날 사건 기록이 이첩된 걸 다시 회수해 온다든가 예.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 이 통화 자체가. 대통령실 설명도 되게 이상한 것이 많아서 수사를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 질문은 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공수처에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이 의미인가요? 최혜병 특검은 지금 사건 수사 주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최혜병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건 수사 외압 부분을 맡고 있죠. 예. 특검 그 법안 조문을 읽어보면 그걸 전부 묶어서 특검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발의되기 전에는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건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별로 충돌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에서 공수처에 다시 고발을 한 것은 추가적으로 더 철저하라는 의미가 담겨 아니요. 고발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간 거죠. 과거와 달라진 점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 대통령은 소추의 대상은 아닐지 몰라도 수사 대상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서면 조사든 방문 조사든 대통령을 수사해서 결과를 내놔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보론하자면 네. 이 대통령 통화 기록 같은 것은 공수처에서 발표된 게 아니고요.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다시 고발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전우 의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추가적으로 고발이 된 부분들을 앞으로의 공소 수사에서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사 대상으로 아니면 피의자로 특정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 공수처의 수사가 그동안 해병대와 국방부를 상대로 이루어졌지 대통령실 당시 비서관이라든지 어떤 안보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을 고발한 것은 네. 수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놓치면 안 된다, 빠뜨리면 안 된다는 강조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특검법이 시행돼서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면 다 특검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때 시점까지 이루어졌던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은
특검을 시행하게 되면 다 넘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 신당에서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인사들까지 철저하게 수사 대상에 포함을 해서 수사를 해달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자, 한 가지 주제가 더 있습니다. 이건 김병민 전 최고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김정숙 여사 관련입니다. 국민의힘은 인도 방문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오늘 발언이었나요?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 그 관련된 내용이 기내식 관련된 비용 의혹 외에도 또 옷값, 또 청와대 수영 강습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수사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윤상현 의원은 아마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한 톤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 등이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근데 이게 국민의힘의 전체 당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일종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사인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특검이라는 건 보통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밝혀지지 않는 권력에 대한 문제를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윤상현 의원들 일부가 하고 싶은 얘기는 김정숙 여사에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왜 이건 도대체 수사를 하지 않느냐. 그럼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토록 비판했던 게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어서 전 정권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것. 이런 것 좀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진행되고 난 다음 적어도 문재인 정부 양산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이나 그런 일가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강도 높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과정에 또 검찰이 갑자기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주장들이 맞부딪히고 있는데 여전히 국민적 의혹들을 낳게 만드는 건 타지마할에 관련된 뭐 기내식 비용이든 김정숙 여사의 실질적인 순방이든 이런 일들에 대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측면들이 이런 정치적 이슈들을 계속 파생시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전에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 특검 발의가 되더라도 사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상현 의원의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 발의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의견도 많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정치적으로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건 전 당연히 해야 되는 몫이라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의 정치적으로 보면 아마 의석이 적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공세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한 해외 순방 등에 대한 정치 공세는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하나가 고려 대상이고요. 진짜 정치적으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좀 다른 결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김정숙 여사 등 문정권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의 이질적인 모습들을 하나로 엮어주게 만드는 일을 굳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할 이유가 있겠는가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이견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네. 하은기 전 부대변인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김정숙 여사 종합 특검 발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지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특검 요구를 하는 것은 사정기관이 권력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기 때문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는 혐의가 있어도 소환조사 한번 안 하니까 못 믿겠으니까 특검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정숙 여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배당이 돼 있어요. 수사를 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해 국감에서 감사원장이 나와서 감사 검토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거 뭐 야당이 하지 말하면 안 할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특검을 하자는 발상 자체가 오늘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대표가 뭐 그걸 생쇼라고 하던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아마 자료가 다 있을 것이고 뭐가 문제인지 본인들이 검토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왜 특검 발의까지 하자고 하는 것인가? 그건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물타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김영남 전 의장 뭐 의견 있으시면. 아니 소위 뭐 물타기 아니면 뭐 물귀신 작전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겠죠. 다만 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확 여론의 그
집중 조명을 받게 된 계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책 때문이잖아요. 회고록요. 예, 회고록에서 변방에서 중심으로인가요? 그 회고록에서 그냥 그 내용을 안 달았으면 이렇게 불이 안 붙었을 텐데 그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이런 무리수를 두시는 바람에 이게 불이 붙은 거죠. 그러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뭐 제가 봐도 특검으로 갈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미 권력을 놓은 상태잖아요. 네. 지금 현역 그 영부인이라면 특검 대상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지난 정권인데요. 김영남 전 대표에게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혹시 아시다면 전용기를 이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도종환 전 의원이 좀 설명을 해줬거든요.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 원이 사용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내식 한 끼에 44만 원씩 비용이 들어간 꼴이라는데 이해는 안 되죠. 뭘 어떻게 차렸길래 기내식은 사실은 대충 먹는 거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배고프지 않을 정도만. 물론 조금 더 좋은 거 잘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내식 한 끼에 44만 원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계산을 딴 데다 얹힌 거 아니에요? 김보엽 수석 대변인 한기 전 부대변인이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모르고 민주당에 확인해봐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보고 따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기내식 비용이 6,290만 원이면 문제가 있는 게 실제로 맞죠. 근데 계산법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고 어떤 구조로 어떻게 회계장부가 맞춰서 산출이 되었는지를 좀 따져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세를 너무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시민 논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하흥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또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가스전 또 석유 매장 가능성 발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2부에서는 22대 국회 관련된 뜨거운 또 여야 간의 현안입니다. 상임위원장 원구성 관련된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건 하흥기 전 부대변인에 앞서서 조국혁신당에서도 상당히 또 화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선인들에게 22대 국회 당선인들에게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을 시작으로 야당 일부 의원들이 선물을 거부하고 인정샷을 또 찍어 올리는 일도 있었고, 황운하 의원의 경우에는 이게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의원 12분이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순직해병 사건 등을 포함해서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대통령이 난해 거부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의원들이 화가 난 거는 아침에 기분이 좋아서 딱 출근을 했는데 난이 그냥 문 앞에 덩그러이 놓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협치의 의미로 국회의원 모두 특히 야당에 난을 보냈다면 정중하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님이 국회 등원하는 걸 축하하는 의미에서 보내는 난입니다.
사람이 들고 와서 줬다면 우리는 안 받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몰래 그러니까 도둑 배달하는 식으로 아이고. 문 앞에 딱 놓고 가버리니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 안 받아. 일단 감정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대통령이 협치하자면서 난을 이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국민 세금이니까 난만 키우겠다. 혹은 난을 키워서 윤 대통령 나중에 퇴임 때 축하 난으로 보내겠다.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막상 버리겠다라고는 했지만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문 앞에 내놓으니까 필요한 분이 가져가시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저희가 뭘 이렇게 합시다 결정을 해서 한 건 아니고 의원들께서 알아서 판단해서 하신 겁니다. 각각의 판단인데 상당히 난 자체를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민주당도 초선 당선 의원들에게 축하난이 이제 보내졌을 텐데 뭐 관련된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전영기 의원 재선입니다만은 네. 하는 거 보니까 그 릴레이처럼 하는 듯이 이 당내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불필요한 소음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정치력으로 별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축하는 아니잖아요. 예. 이걸 굳이 뭐 돌려보내고 이게 되게 이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저는 되게 불필요한 소음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극한 대립 때문에 국민들이 되게 필요해하는데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이런 걸로 이제 이 충돌이 있는 모습이 국민들이 별로 좋게 보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 이게 별로 충돌은 아니고 저희는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조국혁신당이 3월 3일에 창당을 했으니까 이제 곧 석 달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께 정중하고 단호하게 국민의 뜻을 전하고 싶다. 조국 대표가 여러 차례 만남을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도 없고 대통령실에는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표를 예방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있을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오지도 않고 남만 띡 보낸다? 그러면 별로 받고 싶지 않죠. 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 김영남 전 의장은 난 거부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다. 보통 집권 3년차 대통령들이 40% 내지는 50% 정도의 지지율을 보통 보였으니까요. 뭐 물론 이게 4년차, 5년차 접어들면서 조금씩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추세였습니다만 집권 만 2년 지금 1개월 된 거잖아요. 2년 1개월 정도 보면 보통 지난 정권 지지율이 40%에서 50%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정도 지지율만 나왔더라면 이런 사태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지율과 무관하게 나는 난대로 받고 또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해도 될 텐데 난이 무슨 죄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나는 누가 보냈는지가 이제 원인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죠. 난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네,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이 보냈기 때문에 안 받았을 것이다. 김병민 전 최고 짧게 이야기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저도 야당 때 지도부 했었거든요. 야당 비대위원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굉장히 국민적 원성이 많았는데 명절 때 선물 보내면 고맙더라고요. 선물 명절 때 네, 받았죠. 야당 의원들에게 보내나요? 야당 지도부에 당시 있었는데 그리고 저도 그 당시 정무비서관 했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김한규 의원한테도 고맙게 잘 받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 최고위원 당선되니까 야당 소속이 무소속이지만 국회의장이 난을 보냅니다. 네. 정중하게 사람 보내서 보낸 게 아니라 최고위원실 앞에 띡하니 갖다 놔요. 네. 그래도 국회의장이 보냈구나. 국회의장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같이 함께 축하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네. 안 보내면 안 보낸다고 또 왜 우리한테 안 보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그냥 긍정적인 신호로 좀 받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이 좀 지지율이 높아서 그랬나요? 그때 지지율이 그렇게 안 높았는데요. 저희 비대위 했을 때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민주당이 패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서로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좀 협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지금 그래도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다 난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네. 한기 전 부대변인에게는 지금 일단은 22대 국회의원들이 임기는 시작되지만 개원은 안 됐습니다. 일단 네. 국회의장도 선출이 돼야 되고 또 상임위원회 배분도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규칙이나 뭐 기준이 있는 겁니까? 뭐 법사위, 운영위, 또 각 기술 정보 방송 통신위원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이게 기준이라기보다는 관례가 있었죠. 이를테면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가져간다.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한다. 이런 관례가 있었고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매번 원구성 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싸우긴 하는데 지난번에 일정 부분 합의가 됐기도 했다가 다시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다음 회기에서 그 다음 원구성할 때 다시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특이하긴 해요. 법사위랑 운영이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마지막에 일주일 남겨두고 이게 극적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싸우는 걸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영남 전 의장께 좀 여쭤보고 김보엽 수석 대변인 그리고 김병현 전 최고위원으로 관련돼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지난주에 국민의힘의 곽규택 당선인이 이제 딱 의원되기 이제 시작 전에 우리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원구성 관련해서 대체로 국회가 쭉 이어져 오면서 주로 야당에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가고 운영위원회는 주로 이제 여당이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았다. 예. 그 이유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 소수당이 또 견제하는 의미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국민의힘 입장은 또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 의석수 비율대로라도 상임위를 나누자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하는 거는 비교적 최근인 13대 국회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13대 국회라 그래도 1988년이죠. 8년부터니까 예.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뭐 그 사이 근데 그 전에는 무조건 여당이 다 했다고 그래요. 네.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다 가져가고 국회의장도 의석수와 상관없이 여당 출신이 의장을 했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래전에 정치했던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어디 국회법이나 정해진 게 아니고 여야 합의의 산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합의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절대 다수 의석을 점유한 당이 다 가져갈 수도 있느냐 모르겠어요. 그래서 22대 국회 개원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기존의 룰대로 하면 적어도 상임위원장 숫자를 의석 비율대로 이렇게 나누는 게 최근 한 30년 동안의 관례였는데 어쩌면 이번에 깨질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를 여쭤본 것이 아니라 그런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의석수 비율대로는 적어도 가져가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앞서 잠깐 언급된 대로 주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또 그때 야당은 대부분 소수 야당 시절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글쎄요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겠죠. 뭐. 네. 지난번에 이제 김보엽 수석 대변인이 출연했을 때 제가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를 조국혁신당도 가져갈 수 있느냐 여쭤봤더니 교섭단체가 구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3당 입장에서 지금 원구성 바라보실 때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저희는 빨리 개원 협상 마무리 짓고 22대 네.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구성 전에 여야 간의 갈등, 협상, 지리한 협상은 늘 있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지금은 민주당이 운영위 법사위 다 얘기하고 당신들 말 안 들으면 우리 다 가져가 버릴 거야.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럼 법사위 가져가고 의장 우리 줄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예. 다 싸움이고 아마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이런 식으로 나중에 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구당이 뭔지 잘 모르는 그런 또 세대들도 많은데 불쑥은 아니지만 지구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SNS에 정치 신인들이 좀 더 정치 무대를 넓혀주기 위해서는 지구당이 필요하다. 여기 이제 또 야당도 공감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비판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요. 먼저 하은기 전 부대변인 지구당 부활 문제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사실은 돈 먹는 하마라고 해가지고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네. 시도당 위원회만 둘 수 있고 정확하게 지구당이 어떤 건지도 조금 곁들여서 설명해 주신다면. 지금 이를테면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그냥 당연직으로 저희 당은 지역위원장, 뭐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니까 후원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사무실을 두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두고. 근데 원외 지역위원장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네. 네. 이를테면은 뭐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지만 김재섭 뭐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원외 지역위원장은 사무실을 못 둬요. 후원금도 못 얻고 그러니까 사실상 현역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너무 불리한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살리고 다시 이 낙후된 정치관계법들 좀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정치 신인들한테 유리한 건 아니고요. 원외 지역위원장들,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유승민 의원인 얘기할 지구당이 문제가 아니고 원외 지역위원장이 아닌 원외 정치인들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조금 뭐 도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평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보론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지구당 부활 논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좀 더 긍정적으로 하은기 전 부대변인은 지구당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김혜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습니까? 이게 예. 한동훈 전 위원장 발이라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궁금하고요. 원외위원장들은 다 찬성해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네. 왜냐하면 지금 원외위원장, 당협이든 지역위원장이든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법적 지위라는 건 각 광역시도당까지만 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밑에서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는데 하는 모든 게 다 불법이에요. 하지만 당에서는 시킵니다. 지역구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이 이중적 지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합법화를 시켜달라는 목소리가 큰데 합법화하면 우리는 좋은데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밖에 있는 정치 신인은 이 사람들이 또 하나의 기득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4년도에 차떼기 사건 이후로 정치관계 3법을 바꿀 때는 본인부터 불출마 선언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정치 개혁을 이끈 겁니다. 그때는 법인에부터 후원받는 거 다 없애고 지구당 돈 먹는 하마도 없애고. 네. 그리고 20년이 흘렀는데 새로운 정치 개혁은 온데간데 없이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여야가 손잡고 우리 하자 하는 게 지구당 부활. 그러면 이건 정치 공급자인 너네만 좋은 거잖아. 정치 소비자인 일반 국민은 뭐가 좋지라고 하면 그 내용이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정치 개혁 이슈들을 끌어내서 가면서 원외위원장들도 합법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주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도 없애줘야 국민들이 동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정치 공급자 마인드의 언어들만 난무하고 있다. 김영남 전 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일각에서는 워낙 정치 이 원외에서의 정치 활동에 대한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런 지구당이 필요하고 또 뭐 돈 먹는 하마 차떼기당 문제가 됐던 것은 요즘에 정치 관련 법을 대면 그렇게 뭐 비리나 불법을 자행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면 조금 공개적인 것은 또는
양성화될 수 있는 것은 좀 허용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아니 근데 지구당 문제 관련해서 자꾸 차떼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차떼기는 지구당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받았던 거지. 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2004년 대선 당시 2002년 대선이었나요? 2002년 대선 앞두고 각 지구당으로 돈이 내려갔다는 의미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차원에서 지구당과 관련된 양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각 대선 후보들이 돈을 받아서 자기 당 조직에게 뿌린 거지. 그게 지구당이었기 때문에 뿌려지고 그게 당협이나 지역위원회면 안 뿌려졌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운동 차원에서 조직에게 뿌렸던 것이고 다만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현역 의원과 비현역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구당 부활을 하면 지구당 위원장과 비지구당 위원장의 차이가 또 어마어마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치활동의 자유를 좀 넓힌다. 어떤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지구당 부활되면 정치활동이 자유로워진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은 안 해요. 자, 김보엽 수석 대변인께는 조국 혁신당이 궁금한 게 3당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구당이라는 것이 더 앞으로는 혁신당 내부에서도 대두될 주제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도 관련돼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언제까지나 비례대표 정당으로 남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관련이 있긴 한데 그런데 이게 선결과제냐 그 생각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도 뭐라고 하냐면 엊그제 이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 50일 동안 마이크 못 쓰고 맨목으로 선거운동했거든요. 왜 이런 문제는 안 급합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선거 때도 이번에 국민의힘 민주당처럼 위성정당 또 나오게 내비둘 겁니까? 비례대표 숫자는 지금 적정합니까? 국민들은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갖는데 현재 그것을 국회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즉 정치개혁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제쳐두고 지구당 문제부터 먼저 논의를 해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죠.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주제 꺼내봅니다. 자, 민주당은 최근 들어 이제 가장 뜨겁게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국회의장 선출과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데서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 됐던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고 또 국회의장은 추미애 의원이 불발되면서 또 사과 사태까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당원 주권국이다. 그래서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출할 때도 권리당원 의사를 20%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논의되고 있고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도 이 개정 논의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관련된 또 시도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원내대표는 그래요. 뭐 그렇다고 이견이라고 치는데 국회의장 이거 만약에 저희가 제1당이 안 되면은 당원 주권이 반토막 나는 문제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어디서부터 이걸 지적해야 될지 잘 모를 지경인데 이게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선출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배출하게 돼 있는 건데 구조상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원한테 국회의장 직선 선출 권한을 위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를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어떤 정당의 위상과 규모와 권한이라는 것은 당원 숫자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당원 숫자가 얼마나 많든 간에 그걸 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라 교섭단체가 되느냐, 뭐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받느냐, 일당이 되느냐, 여당이 되느냐, 이거는 국민들이 정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원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되게 왜곡된 방식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 이거는 당권 대권 분리하는 게 효율적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건데, 이거야 뭐 그 당의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과연 대선 주자한테 유리할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히 이런 당헌 당규 개정 시도가 있긴 하지만 딱히 뭐 반론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또 보이는데, 김영남 전 의장은 법적으로 볼 때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회의장 그동안 이제 이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됐는데 권리당원 의사를 20% 반영한다.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 개정도 포함된다. 어떻게 보면 후퇴하는 거죠. 일단 의장 선출의 당원의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거는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의민주주의를 하면서 물론 국민의 뜻을 받아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직무활동을 해야 됩니다만 그 기속되는 건 아니다. 묶이는 거는 아니다라고 명백히 나와 있거든요. 해석상.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대의민주주의를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법안 가결 여부도 그때그때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논리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대권 당권 분리 규정도 사실은 당권을 이용해서 대권 후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건데, 그걸 다시 후퇴시키는 것은 글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게 발전은커녕 계속 후퇴하고 있는 증거 아닌가요? 김병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당장은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또 당원들의 거센 민심들이 한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람에 맞춰서 자꾸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결국 그 피해가 그 정당으로 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그랬던 경험들을 국민의힘도 느꼈고, 민주당도 당원 당규 개정하면서 4.7 보궐선거 후보 냈다가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결국 정권 교체까지 넘어갔는데 같은 길을 또 이재명 대표가 밟아가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각각의 평가는 다를 수 있는데, 김범수석 대변인께 짧게 좀 뭐 격렬한 반론이나 이의 제기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민주당 내에서 이미 정리가 돼버린 문제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그 학계나 시민사회 쪽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최근에 읽은 것만 해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지는 않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또 아쉬울 수 있는데 오늘이 김용남 전 의장의 또 마지막 우리 방송입니다. 또 언젠간 또 함께 하실 텐데 짧게 인사를 해 주시면요. 그동안 이렇게 열린 토론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교감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시고 네 분도 오늘 토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 정치의 재구성,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토론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동찬이었습니다.